꿈을 종이에 적어라. 꿈을 종이에 적으면 목표가 되고, 그것을 자르면 계획이 되고, 계획을 실현하면 현실이 된다. 목표를 작게 조각내어 매번 성공하라. 그것이 버릇이 되면 어느새 큰 성공을 차지하고 있을 것이다. 절대 느린 것을 염려하지 마라. 멈추는 것을 염려하라. 조금씩이라도 성장하면 절대로 버리지 말라. 그러나 멈추면 살펴라. 멈추면 썩는다. 썩으면 주변까지 상하게 한다. 이루고 싶다면 싸워 이기면 된다. 이기지 못하겠으면 노력하면 된다. 노력하기 싫으면 포기하고 인정하면 된다. 기계가 있는 사람은 포기하기 싫어한다. 포기하지 않으면 이긴다. 이긴 자는 이룬다. 끈기와 기계만 가지면 누구든지 성공한다. 내가 위험을 감수하거나 위험을 두려워하지 않는 이유는 위험 속에 보물이 숨겨져 있기 때문이다. 좋아하는 일을 해야 할까요? 돈 버는 일을 해야 할까요? 라고 많은 사람들이 내게 묻는다. 하지만 언제나 내 대답은 한결같다. 먼저 살아남은 뒤에 좋아하는 일을 하라. 비교를 중단하고 욕심을 버리는 순간 만족과 행복이 손을 잡고 들어온다. 안녕하세요, 책바라기입니다. 오늘 소개할 책은 알면서도 알지 못하는 것들입니다. 이번 시간은 2부 편입니다. 이 책은 저에게 있어서 정말 역대급 책인 것 같습니다. 이 책을 읽게 된 것이 저의 인생에서 정말 큰 행운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만약 이 책을 읽지 않았다면 얼마나 많은 것을 모르고 살았을까 두려움까지 느껴지는 책입니다. 요즘에는 어디를 다니든 이 책을 가지고 다니며 계속 반복해서 읽고 있습니다. 그럼 낭독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부는 부의 속성을 이해하는 자에게 안긴다. 준비되지 않은 상태에서 급하게 부자가 되면 그 부를 다스릴 만한 지식을 배울 기회가 없다. 그런 경우 부는 급격히 사라진다. 어떤 사람은 부를 자랑하기 위해 사치를 한다. 그러나 명품으로 휘감아도 태도가 따라오지 않아 품위가 없다. 어떤 이들은 중독자가 된다. 비싼 운동, 고급 와인, 성적 쾌락, 심지어 마약까지 흥분에 몸을 맡긴다. 어떤 이들은 그것으로 권력을 잡으려고 한다. 정치인들을 후원하거나 매수하고 직접 정치에 뛰어들거나 권위 있는 자리를 돈으로 사려고 시도한다. 이런 태도들은 돈이 좋아하지 않기에 돈은 곧바로 그 사람 곁을 떠나간다. 이런 사람들이 얻은 일시적인 행운은 잠깐의 달콤함은 줄 수 있으나 결국 그에 상응하는 쓴맛이 곧바로 따라온다. 한번 돈을 가져본 사람은 가난을 지극히 무시하여 그가 행복이라 부르는 잘못된 행복을 따라다닌다. 하지만 그건 가난의 꼬리일 뿐이다. 부자가 되는 것과 부자로 사는 것은 다른 능력이다. 부자가 되는 것은 행운, 유산, 노력 등으로 가능하다. 그러나 부자로 사는 것은 순전히 세상 순리에 대한 공부다. 간혹 부자가 된 사람 중에 부도덕한 인간들을 보더라도 그것을 따라하거나 부러워하면 안 된다. 덕을 품지 않은 부자는 그 부 안에서조차 빈곤과 불행, 그리고 불안을 겪는다. 때론 부를 이용해 벌린 모든 비도덕적 행동에 대한 결과가 하나하나 되돌아오는 것도 볼 수 있다. 당신이 부를 통해 진정한 행복을 누리기 위해서는 부의 소유자가 아닌 부의 관리자라는 생각이 필요하다. 내가 이룬 뭔가는 모두 어떤 인과관계의 결과물이다. 내 모든 행동은 결과에 영향을 미친다. 마찬가지로 지금의 부에 영향을 미친 자신의 행동을 명확히 이해할 필요가 있다. 자신이 이룬 것을 유지, 개선, 확대할 수 있는 최선의 방법을 찾아내야 한다. 사소한 생각 하나, 사소한 행동 하나가 톱니처럼 이어지고 연결되어 결과를 만들고
변화를 불러온다. 부는 간혹 몰려다니는 버릇이 있어 누군가의 품에 안길 때가 있다. 그런데 그것을 아는 사람이 부를 어떻게 대하느냐에 따라 그 품에 계속 있을 수도 곧바로 떠날 수도 있다. 부는 중력처럼 커질수록 모이는 속성도 있고 옳은 가치 외엔 자신보다 가치 있는 꼴을 보지 않으려는 속성도 있다. 거만한 꼴을 보지 못하며 푼돈을 우습게 대하면 목돈을 데리고 나가고 사치와 폼 재는데 자신을 사용하면 한날 아침에 집을 나가버린다. 대신 사랑하나 자랑하지 않고 작으나 크나 아껴주고 가끔씩 좋은 곳에 보내주고 가치 있는 일에 사용하면 절대 떠나지 않고 오히려 다른 부를 데려와 함께 산다. 부도 바른 행동, 평화, 온유, 순수, 사랑 등을 따라 움직인다. 따라서 급하게 부자가 된 사람은 항상 절제하고 겸손해야 하며 부를 앞에 내세워 세상과 싸우는 방패로 만들지 말고 자신이 앞서서 보호해야 한다. 부를 인격체처럼 생각하면 내가 부에 대해 어떤 태도를 가져야 할지 매 순간 혹은 모든 영역에서 저절로 답이 나올 것이다. 달콤한 고통. 가끔 조카 딸들이 드문드문 자란 수염을 뽑겠다고 덤비는 일이 있는데 처음엔 정신이 번쩍 날 정도로 따갑다가도 익숙해지면 잠을 잘 정도가 된다. 모든 고통은 이처럼 익숙해진다. 때론 익숙한 고통이 쾌락이 되기도 한다. 어려운 일이 계속 이어지면 처음은 놀라고 고통스럽지만 시간이 지나면 할만하다는 생각도 들고 자신감도 생긴다. 여러 번 망해보면 창피스럽긴 해도 나름 이력이 붙기 마련이다. 사실 실패에 대한 고통보다 무언가 최선을 다하지 못한 고통이 몇 배 더 클 때가 있다. 그래서 단순히 실패는 시간이 지나고 나면 달콤한 고통이 되고 만다. 만약 인생에서 고통이 없다면 우리는 한 번도 제대로 생각하지 않을 것이다. 어쩌면 인간의 인식체계가 생겨나지 않았을 수도 있다. 고통은 우리를 변하게 하고 방어하게 하고 생각하게 만듦으로써 우리를 발전시킨다. 만약 우리 몸에 상처가 나고 질병이 생겼는데 고통이 없었더라면 대부분 쉽게 죽었을 것이다. 다행히도 이 세상은 고통으로 가득 차 있다. 그리고 다행히 그것을 이겨내는 일들로 가득 차 있다. 대부분의 성공한 사람들은 어제를 힘들게 보냈다. 그리고 오늘도 힘들게 보낸다. 내일도 고통스러울 것을 알지만 모레는 아름답다고 믿는다. 그러나 어제도 오늘도 힘들었던 많은 사람들이 내일이 무서워 고통을 받아들이지 못하고 오늘 끝내고 만다. 인생에서 쉽고 편하게 이루어진 성공이란 없다. 그런 성공은 아직 성공이 아니기 때문이다. 그래서 남이 주거나 상속받은 성공은 끝이 좋지 않은 것이다. 모든 참된 성공은 고통과 시련을 통해 강해지고 결속되며 가치를 지니게 된다. 애벌레가 번데기에서 탈피하지 않고서는 나비가 될 수 없다. 이 우주 안에서는 그 어떤 것도 직선으로 움직이지 않는다. 누구든 흔들리며 간다. 빛조차도 중력을 벗어나지 못하고 휘어져 다니듯 누구든 고통을 벗어나 살아갈 사람은 없다. 그러나 그 고통 중에 상당히 많은 고통은 위장된 고통이다. 심리학자 어니 젤렌스키가 말했듯 걱정의 40%는 절대 현실로 일어나지 않고 걱정의 30%는 이미 일어난 일에 대한 것이다. 걱정의 22%는 안 해도 그만인 사소한 것이고 걱정의 4%는 우리가 바꿀 수 있는 것이다. 나머지 4%는 우리 힘으로도 어쩔 도리가 없는 것이다. 불과 4% 때문에 나머지 96%까지 걱정을 더하며 사는 것이다. 위장된 고통을 제거하기만 해도 진짜 고통을 대하는 태도가 한결 가벼워지고 능숙할 수 있다. 세상은 쉽게 바뀌지 않는다.
세상을 바꾸느니 내가 바뀌는 것이 빠르고 쉽다. 정말 고통을 받고 싶지 않다면 단 하나의 방법이 있을 뿐이다. 그렇다. 당신이 생각하는 그대로다. 그러니 고통을 즐겨라. 제 꿈은 100억을 버는 것입니다. 한 강연장에서 질문을 하던 20대 초반의 젊은이가 자신의 꿈은 100억 자산가가 되는 것이라고 밝히자 관중들 사이에서 살며시 웃는 소리가 났다. 기분 나쁜 비웃음은 아니었다. 다만 믿기지 않는다는 암묵적 동의에 대한 반응이었다. 나는 그 젊은이를 불러일으켜 세우고 지금 얼마나 가지고 있는지 되물었다. 지금은 저는 한 푼도 없습니다. 그러자 청중의 웃는 소리는 조금 더 커졌다. 그 젊은이가 대단한 허풍쟁이가 될 수도 있는 상황이었다. 나는 그대로 젊은이를 세워둔 채 이렇게 설명했다. 자, 100억을 벌기 위해서는 가장 먼저 해야 할 일은 10억을 버는 일입니다. 10억을 벌기 위해서 가장 먼저 해야 할 일은 1억을 버는 일입니다. 1억을 벌기 위해서 가장 먼저 할 일은 1000만 원을 모으는 일입니다. 그렇다면 당신은 1000만 원을 모을 자신이 있습니까? 그 청년이 답했다. 네, 자신 있습니다. 나는 그를 연단 위로 올라오게 한 뒤 스위스제 몬데인 시계를 풀어 채워주었다. 그리고 나중에 100억 자산가가 되면 그때 이 시계를 풀어 당신과 똑같은 젊은이가 나타나면 전해주라고 말한 뒤 내려보냈다. 뒤돌아 내려가는 그 청년의 어깨 너머 가득 찬 자신감이 보였다. 사실 목표는 조각 냈을 때 쉬워진다. 아무리 커다란 목표도 시작 지점에서 세분하면 도전할 만한 목표로 수정된다. 특히 돈에 관련된 목표는 더더욱 쉽다. 1000만 원에 1000배가 100억이다. 하지만 돈의 힘을 알고 나면 의외로 달성 가능하게 보인다. 예를 들어 1000만 원을 모을 때마다 들이는 힘의 크기가 100이라고 가정해보자. 1억이 되기 전까지 매번 1000만 원을 모을 때마다 똑같이 100의 힘이 필요할 것이다. 하지만 그렇게 1억이 모이고 나면 1000만 원을 모으는데 들이는 힘은 50으로 줄어든다. 결국 500만 원을 모으는 힘 정도만 들이면 된다. 그렇게 모인 돈이 10억이 되면 이제 1000만 원을 모을 때 100만 원을 모으듯 쉬워지고 나중엔 10만 원을 모으듯 쉬워지게 마련이다. 돈이란 숫자상의 의미로는 처음에 1000만 원이나 목표의 마지막에 1000만 원이나 같은 가치를 지닌다. 하지만 돈의 특성 자체가 중력과 같아서 무게가 많아질수록 주변을 빨아들이는 특징을 지닌다. 1억의 돈이 1000만 원을 만들어내는 힘보다 10억의 돈이 1000만 원을 만들어내는 힘이 10배 이상 세다. 그러니 이 젊은이가 처음 1000만 원만 잘 모은다면 그 돈을 절대 잃지 않겠다고 결심하면 그렇게 1억만 잘 만들 수 있다면 100억을 만드는 일은 결코 허망한 목표가 아니다. 내 주위엔 이런 열정 가득한 젊은이들이 수없이 많다. 목표란 정확해야 한다. 물론 정확한 목표라도 모두 달성되진 않는다. 하지만 정확한 목표를 갖고 성공한 사람 대부분은 그렇게 정확한 목표가 없었더라면 성공할 수 없었을 것이라고 말했다. 결국 정확하지 않은 목표는 달성된 적도 없다. 목표가 어디에 있고 그곳에 가기 위해 매일매일 무엇을 했는지 자문해야 한다. 목표를 세분해도 도전하지 않으면 목표는 그저 꿈이다. 꿈을 실현하는 것이 목적이라면 하나하나 조각내어 부셔버려야 한다. 목표는 커도 좋다. 아니, 커야 한다. 작은 목표는 작은 성취감을 주지만 큰 목표는 이루고 나면 자신의 극대화된 가치를 보게 될 것이다. 커다란 목표를 가졌다는 것은 다른 사람이 보지 못한 비전을 갖고 있다는 뜻이다. 이 목표를 이루어 나가는 순간 자신은 남과 다르다는 것을 증명하는 것이다. 이 세상에서 가장 황홀한 것 중에 하나는 남들이 모두 안 된다고 말리거나 포기한 일을 이루는 것이다. 커다란 목표는 누구나 이룰 수 있는 것이 아니다. 하지만 누군가는
어딘가에서 항상 그 일을 이루고 있다. 그 사람을 나로 만들면 된다. 내가 되면 된다. 그렇게 한번 이루어내면 그동안 잃었던 모든 신용을 단번에 가져올 수 있고 미래에 대한 신용까지도 받아낼 수 있다. 결국 목표를 이루는 가장 큰 장애물은 그 크기가 아니라 정말 그것이 당신이 원하는 것인가다. 그 목표를 세분해서 이뤄가는 동안 실증 내지 않고 게으름 피우지 않고 굳건히 걸어갈 수 있는 것인가의 문제다. 주저하지 않고 차근차근 전력을 다하는 것 외엔 다른 방법이 없다. 목표를 이루기 위한 다른 길을 찾는다는 것은 핑곗거리를 찾아 포기할 생각을 하는 망설임일 뿐이다. 목표를 어떻게 이룰까에 대한 고민은 그 목표를 이룰 수 있다고 믿는 사람에게서 나타난다. 자신을 의심하고 자신의 의지를 스스로 믿지 않는 사람에게는 목표로 가는 지름길은 결코 나타나지 않는다. 할 수 없다고 생각하는 꿈이나 하지 않겠다고 마음먹은 목표는 결코 이루어지지 않는다. 이제 꿈을 종이에 적어라. 꿈을 종이에 적으면 목표가 되고 그것을 자르면 계획이 되고 계획을 실현하면 현실이 된다. 목표를 작게 조각내어 매번 성공하라. 그것이 버릇이 되면 어느새 큰 성공을 차지하고 있을 것이다. 그래서 무엇을 했는가? 얼마나 오래 했는가? 나는 주의기차게 그 사람의 크기는 그 사람의 생각의 크기라고 말해왔다. 그런데 이 크기를 실제로 현실에서 만들어내는 도구가 끈기와 기계다. 이 두 가지가 없으면 생각을 현실화할 수 없다. 평범한 사람도 끈기가 있으면 비범해지고 비범한 사람도 끈기가 없으면 평범한 사람이 된다. 끈기는 모든 것을 이겨낸다. 세상은 기다릴 줄 아는 사람에게 보상한다. 기회는 항상 다시 돌아오는데 끈기가 없으면 돌아오는 것을 보기 전에 그만두게 된다. 어떤 분야에 있는 사람일지라도 성공과 가장 큰 상관관계가 있는 개인적 품성이라면 나는 당연히 끈기를 첫 번째로 본다. 업무 지시를 받은 직원들 중에서 상대 거래 회사가 저희 제안을 거절했습니다라고 단순히 상황을 알리며 스스로 포기하는 사람과 이번 제안에 거절했으니 다른 제안을 해보겠습니다라고 포기하지 않는 사람의 일의 성과 차이는 전혀 다르다. 끝까지 해내려는 의지가 있음을 상대가 알면 함부로 버려두지 않는다. 싸움에서 내가 아무리 힘이 강해도 상대가 이 싸움에서 죽기 살기로 마음먹고 덤비면 이길 방법이 없다. 내가 그를 실제로 죽일 수 있는 상황이 아니라면 오히려 상대를 존중하거나 달래야 한다. 끈기는 성공을 잡기 위한 위대한 무기다. 끈기를 대신할 만한 것은 거의 없다. 똑똑한 사람이 다 성공하는 것은 아니다. 천재라고 다 성공하는 것도 아니다. 똑똑하고 천재적이고 재능이 많고 돈이 많고 교육을 많이 받은 사람들 중에도 낙오자들이 수두룩하다. 모두 끈기를 갖추지 못했기 때문이다. 능력의 다른 말은 끈기다. 언젠가 울타리를 잠그는 열쇠를 잃어버려 자물쇠를 부셔야 할 일이 있었다. 망치로 10번을 내려치고 20번을 내려쳐도 꼼짝을 하지 않았다. 작은 망치로 상업용 대형 자물쇠를 부셔서 연다는 것은 어림도 없어 보였다. 마사지를 받는 것처럼 자물쇠는 태어냈다. 어떤 사람은 이런 경우에 서너 번 쳐보고 포기할 것이고 일부는 20번쯤 하다가 그만둘 것이다. 내가 끊임없이 쳐본 이유는 망치가 부러지지 않았기 때문이다. 망치가 부러지기 전까지는 그만두면 안 된다. 결국 100번 가까이 치자 한 방에 후두둑 자물쇠 고리가 부셔졌다. 끈기 있는 작은 반복에 대형 자물쇠도 버틸 재간이 없었던 모양이다. 누군가에게 거절당하거나 어떤 일에 실패했을 때 당신은 몇 번까지 다시 도전해 봤는가? 대부분 바로 그 자리에서 포기한다. 그리고 그 포기를 예의, 배려, 적절치 않은 시기, 재도전 등으로 표현하지만
핑계를 다른 말로 표현했을 뿐이다. 힘들 때나 어려울 때나 꾸준히 묵묵히 계속하는 것, 이것보다 무서운 힘은 없다. 보통의 경쟁에서는 힘이 강한 자가 이긴다. 그런데 힘이 강하다는 뜻은 외적 덩치나 자산을 말하지 않는다. 그것은 얻어맞더라도 굴복하지 않겠다는 내적 결심을 말한다. 그 정도면 잘했어라는 말을 듣길 바란다면 무언가를 이룰 생각은 포기해야 한다. 나는 꿈이 있다라고 말하는 사람에게 묻고 싶다. 그래서 무엇을 했는가? 얼마나 오래 했는가? 성공한 사람에 대한 평가 중에 운, 기회, 용기, 단호한 결정, 재능으로 불리는 모든 요소 뒤엔 끈기가 버티고 있음을 알아야 한다. 마지막 한 방, 모퉁이 끝, 기저 직전까지 자신을 몰아본 적이 있는가? 절대 느린 것을 염려하지 마라. 멈추는 것을 염려하라. 좋은 사람은 계속 성장한다. 조금씩이라도 성장하면 절대로 버리지 말라. 그러나 멈추면 살펴라. 멈추면 썩는다. 썩으면 주변까지 상하게 한다. 아무리 위대한 사람도 멈춘 사람은 상한다. 그러니 고개를 번쩍 들고 세상을 똑바로 보고 굳건히 달려나가라. 인생이란 불가능한 것을 이루기 위해 노력하는 시간만으로도 부족하다. 실패한 것을 후회하기엔 시간이 없다. 이루고 싶다면 싸워 이기면 된다. 이기지 못하겠다면 노력하면 된다. 노력하기 싫으면 포기하고 인정하면 된다. 기계가 있는 사람은 포기하기 싫어한다. 포기하지 않으면 이긴다. 이긴 자는 이룬다. 끈기와 기계만 가지면 누구든지 성공한다. 위험을 감수하는 자들. 인간의 특징 중 하나는 위험에서 멀리 떨어지려 한다는 것이다. 그러나 내 주변은 반대로 위험을 가까이 하려는 자들로 언제나 우글거린다. 그들 중에는 다니던 직장을 그만두고 전 재산을 털어 아무 경험도 없는 사업을 시작한 사람도 있고, 다니던 학교를 그만두고 단돈 100만 원을 들고 동남아 시장에서 비즈니스를 시작한 사람도 있다. 망한 비즈니스를 겁없이 인수하거나 늦은 나이에 암벽 등반을 시도하고 신상품을 개발하기도 한다. 나는 그들 사이에 있을 때 가장 행복하고 짜릿하다. 이들과 공감하고 의견을 나누고 생각을 교류할 때 위험은 안정과 자유를 확보하기 때문이다. 아무런 위험을 감수하지 않으려 하면 얻을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다. 오히려 그로 인해 인생은 더 큰 위험에 처하게 될 뿐이다. 스티븐 코비는 인간의 가장 큰 위험은 위험이 없는 삶이라고 말했다. 나는 주식을 살 때 집중 투자를 선호한다. 하나의 주식에 전액을 쏟아붓는다. 흔히 말하는 투자 방식이 전혀 아니다. 일반적으로는 가장 위험한 투자 방식이다. 그렇다고 도박을 하는 것도 아니다. 분산 투자란 자신이 뭘 하고 있는지 모르기에 위험을 나누겠다는 의미다. 하지만 한 회사에 대해 오래 깊이 알고 있으면 모르는 10군데에 투자하는 것보다 낫다. 위험을 이해할 때 위험이 사라지는 원리다. 모든 위대한 결과는 대부분 위험을 무릅쓴 결과다. 위험을 거치지 않는 대가는 작고 보잘것이 없으며 쉽게 사라진다. 나는 위험을 감수하는 자들이야말로 인생의 선생이라고 느낀다. 기꺼이 위험을 감수하고 그에 대한 책임을 지려는 사람들이야말로 열매를 먹을 자격이 있다. 원래 인생은 전체가 위험으로 둘러싸여 있다. 이런 인생에서 위험을 거부하고 위험을 피해 산다는 건 불가능한 일이며 가장 어리석은 일이다. 위험이란 칼과 같아서 나를 잡으면 다치지만 손잡이를 잡으면 멋진 도구가 된다. 하지만 위험하다고 피하기만 하면 상처가 날 수밖에 없다. 인생에 두려운 것도 없고 배신도 없었고 모욕을 당하거나 굴욕적인 날들도 없었다면 그는 한 번도 위험을 감수해 본 적이 없다는 뜻이다.
내가 위험을 감수하거나 위험을 두려워하지 않는 이유는 위험 속에 보물이 숨겨 있기 때문이다. 인생에 기회를 얻고 이를 통해 변화하고 보상을 얻는 모든 일은 위험의 콩깍지 안에 들어있는 것이다. 나는 하루에도 수없이 많은 중대하고 시급한 결정을 내린다. 이런 결정들은 나와 내 주변 그리고 다른 사람들의 삶에 직접적으로 중대한 영향을 미친다. 이런 결정을 내리는데 걸리는 시간은 때에 따라 채 1분도 안 되는 경우가 흔하다. 이런 결정들이 하루에 몇십 개씩 이어지는 예도 있다. 흥미로운 점은 이 결정들이 모두 위험을 회피하는 방향으로만 이어지지 않는다는 것이다. 100억짜리 임대 계약이라든지 수백억이 들어가는 신규 사업이라든지 새로운 나라에서 사업을 시작하는 일, 다른 도시에 많은 매장을 동시에 열어야 하는 일 등은 경중에 따라 회사의 운명을 바꿀 수도 있다. 경우에 따라서는 회사의 존폐를 결정할 만큼 중대한 사안들이다. 만약 이런 일들에 대한 결정이 위험을 회피하는 방향으로만 흘러간다면 이런 안건 자체가 생기지도 않았을 것이다. 아무리 큰 조직이라도 위험 회피를 우선으로 하는 결정들은 조직을 진취력이 사라지고 두려움으로 가득 찬 사자에 불과하게 만든다. 마치 쥐도 무서워서 도망 다니는 사자와 같다. 그런 사자라면 결국 굶어 죽게 되어 있다. 사람들은 흔히 눈에 보이는 안전이 최고의 위험 대비라고 생각한다. 마치 생선에서 콜레라균이 발견됐다는 소리가 들리면 모든 해산물 식당이 폭탄을 맞는 시기다. 그러나 실상 콜레라균 때문에 사망한 사람은 식당을 찾아가다 자동차 사고로 죽은 사람보다 적을 것이다. 비행기 사고가 무서운 사람들은 연간 비행기 사고로 죽은 인원보다 공항으로 가는 길에서 자동차 사고로 죽은 사람이 더 많다는 것을 알아야 한다. 인간의 보편적 위험을 제거하려는 안전 욕구 때문에 수많은 보험과 공공정책, 의료 정보들이 난무한다. 전기용품의 보증기간을 포함해서 어린이의 안보험, 유기농 식품, 방염 커튼, 이중창문에 이르기까지 모든 것이 위험을 방지하기 위해 생겨났다. 문제는 이렇게 모든 위험을 배제하려는 사람들이 위험을 정면 돌파하는 사람들에 비해 건강하고 안정적인 삶을 유지하지 못한다는 점이다. 그들도 결국 모두 죽는다. 오히려 위험을 감수하는 사람이 더 많은 분야에서 괄목할 만한 성장을 이루며 그 열매를 즐기는 삶을 유지하고 있다. 한 영역에서 자리를 차지한 그 어느 누구도 위험을 배제한 삶으로 그 자리에 오른 사람은 없다. 우리는 위험을 바라보는 시각을 완전히 새로 정립해야 한다. 이 판단 기준이 바뀌면 직업이나 생활, 정치, 신념마저 바뀐다. 완벽한 안전지대란 없다. 이를 알면 스스로 안전지대를 만들기 위해 위험과 당당히 싸워 나가야 한다는 것을 알게 될 것이다. 먼저 살아남은 뒤에 좋아하는 일을 하라. 자생력이란 스스로 생존하는 힘을 말한다. 외부의 도움 없이 스스로 생존하는 것이야말로 가장 건강한 상태를 유지하는 비결이다. 수많은 위험에도 인간이 살아남을 수 있었던 이유가 바로 이 자생력 덕분이다. 생명이 있는 모든 것은 자생력을 가지고 있다. 스스로 살아남을 수 있는 능력이야말로 생명체의 가장 큰 매력이다. 인간의 몸 자체가 가장 위대한 의사이자 가장 성공적인 제약회사인 셈이다. 사업도 다를 게 없다. 인간의 사상이나 사업도 자생력이 있으면 스스로 살아남는다. 광고나 자본 혹은 운 좋은 홍보를 통해 갑자기 자란 사업체들도 그 안에 자생력이 없으면 부푼 풍선처럼 터지기 마련이다. 사회적 기업 역시 마찬가지다. 남에게 의존해 산다는 것은 한계가 있다. 사람도 자립할 수 있다는 것을 증명할 수 있을 때 사회적 자생력을 갖췄다고 볼 수 있다. 좋아하는 일을 해야 할까요? 돈 버는 일을 해야 할까요? 라고 많은 사람들이 내게 묻는다. 하지만 언제나
내 대답은 한결같다. 먼저 살아남은 뒤에 좋아하는 일을 하라고 말이다. 내가 살아남고 의식주를 해결하고 가족을 위해 잉여 자산을 만드는 능력이 삶의 기본이다. 이를 무시하는 사람은 사회에서 가장 낮은 대우를 받을 수밖에 없다. 몸에 많은 양의 박테리아가 한꺼번에 들어오거나 면역이 떨어진 상태로 유해균을 만나면 심각한 질병에 걸릴 수 있다. 어쩌면 감기 같은 가벼운 질병으로도 사망에 이를 수 있다. 마찬가지로 회사 내 한 구성원의 지나친 취미생활, 잡기, 오락, 편중된 인간관계, 자기 직업에 대한 능력을 향상시키지 않는 태도 등은 기업에 들어오는 박테리아와 같다. 무엇이든 지나치면 사회적으로 뒤처지거나 파멸할 수 있다. 기업 역시 다양한 부정, 불평, 불만, 불경기, 부도덕성 등에 노출될 때 성장이 정체되거나 망해버린다. 인생에서 내가 진실을 원하는 것이 무엇인지를 알아내기란 쉽지 않은 일이다. 오히려 원하는 걸 이루기가 쉽다. 진심으로 원하는 게 뭔지 알 때까지도 우리는 살아남아야 한다. 세상 가장 높은 곳으로 날아오를 당신. 당신은 당신이 알고 있는 당신보다 높게 날 수 있다. 나는 어릴 적 나 스스로 대단한 사람이 되기로 결정했다. 남이 나를 어떻게 대우하는 것에 상관없이 나 스스로 나를 존중하기로 결심한 것이다. 나는 재산이 나보다 더 많은 사업가나 유명 연예인 혹은 저명한 정치인들과 찍은 사진을 자랑하지 않는다. 지극히 사적인 친구가 아니라면 사진 한번 찍은 관계를 자랑이라 생각하지 않는다. 대통령이 오는 자리에 초대받은 적이 있지만 악수나 한번 하고 과자나 집어먹고 오는 자리란 걸 알고 난 뒤 거절했다. 좋아하지도 않는 샴페인에 과자나 집어먹기보단 집에서 김치찌개를 먹으면서도 충분히 내 존엄을 유지할 수 있었기 때문이다. 어느 때인가 특정 유명 연예인이 자신의 사회산업과 관련해 자문을 요청하기에 두어 번 만난 적이 있었다. 하지만 밥값 낼 생각을 안 하기에 더 이상 만나지 않았다. 내가 상대를 연예인으로 만난 것도 아닌데 친구 사이라면 최소한 밥값 정도는 돌아가면서 내는 예의는 있어야 된다고 믿었기 때문이다. 나는 한국 사람이 다 아는 연예인이고 그와 함께 밥을 먹을 때 식당 직원이나 손님들이 두리번거리며 사인을 받아간다고 해서 같은 자리에 있는 나의 자존감이 올라간다고 생각하지 않는다. 대통령과 찍은 사진을 빌미로 주위에 자랑할 이유도 없다. 정치 권력에 관심이 없어 눈치를 볼 필요가 없기 때문이다. 나는 유명 연예인과 찍은 사진으로 나를 돋보이게 할 필요가 없다. 나는 스스로가 그들보다 유명할 수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이다. 나는 나보다 더 부자에게 기가 죽지도 않는다. 그들 나이쯤에 내가 더 부자일 수도 있고 부모에게 재산을 받아 부자가 된 젊은 기업가들을 자수성가한 식당 주인보다 훌륭하다고 보지도 않기 때문이다. 내가 유일하게 눈치를 보고 자랑할 사람들은 나보다 학문이 깊고 많은 책을 읽은 지식인들이나 지혜가 많은 선생님들이다. 권력이나 인기엔 무심하고 재산은 있다가 없기도 하지만 지식과 지혜는 함부로 넘을 수 없기에 존중할 수밖에 없다. 또한 지식과 지혜는 그 앞에 고개를 숙여도 내게 굴욕감이나 자신감에 상처를 주지 않고 오히려 나를 더 높게 날 수 있게 돕는 도구이기에 얼마든지 존중을 표해도 상관이 없다. 스스로 자존감을 높이는 최선은 자신이 주변 환경에서 우위에 서는 것이다. 내 주변 환경에 내가 지배를 당하는 순간 나는 내 자존감을 유지할 수 없게 된다. 이웃의 평판에 눈치를 보고 시류에 따라 처지를 바꾸고 만나는 사람에게 모두 좋은 사람이 되려고 애쓰고 남의 말에 따라 자신의 행동을 바꾸면 결국 억압되어 모든 것에 지배당하고 낮은 대우를 받고 불행해진다. 남의 눈치를 보며 자신의 행동을 결정하고 자유보다
감옥이 더 안전하다고 느끼게 된다. 자유를 부담스러워하고 남에게 내 자유를 가져가 달라고 결정권 자체를 양보한다. 결국 자신이 결정할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고 아무것도 하지 않으려고 한다. 이런 태도를 계속 유지하면서 나이가 들면 고착화가 되어 할 수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어져 결국 버림받게 된다. 버림받은 후엔 스스로 무슨 일이 일어났는지 모른다. 자신은 항상 남을 배려하고 존중하고 착하게 열심히 살았는데 왜 내게 이런 대우를 하는지 원망하게 된다. 자신을 높이기 위해서는 스스로 자신에 대한 자존감을 높여야 한다. 자기 스스로가 얼마나 가치 있는지 자각해야 한다. 외부 환경에 대한 자신의 위치를 재수정하기 위해 환경의 변화에 능동적이고 적극적으로 대처해야 하는데 이를 위해선 정신 차림이 필요하다. 흔히 정신을 차리고자 각오할 때 머리를 흔들어 시선을 똑바로 하곤 한다. 이처럼 세상에 대한 태도를 흔들어 수정한 후에 바로 세상을 마주 보는 것이다. 나 스스로 자존감을 높이려면 작은 성공이나 주변의 호의 혹은 칭찬만으로 부족하다. 나에 대한 가치를 스스로 찾아내고 그에 걸맞은 행동을 하고 걸맞은 장소에 가야 한다. 어리석은 사람들과 명분 없는 술자리나 미팅을 자제하고 거만한 무리들이나 불량배들과 거리를 두어야 한다. 밝고 건강하고 배울 만한 곳을 찾아다니고 밝고 건강하고 배울 만한 사람들과 어울려야 한다. 어려서는 부모가 우리의 기준이 된다. 우리 엄마가 그랬어 라고 말하는 것처럼 말이다. 그러나 성장할수록 선생님 혹은 스승, 더 커서는 신문, 잡지, TV, 책 등으로 기준이 옮겨진다. 그렇게 자신의 인생관이나 세계관이 생기면서 가치관이 달라지듯 나의 기준을 점점 넓혀가야 한다. 궁극적으로는 나와 온 세상이 갈라져서 세상 전체와 내가 견주어야 할 정도로 자라나야 한다. 나 없이 존재하는 세상은 아무 의미가 없다. 그러므로 나는 이 세상이고 이 세상이 나다. 그걸 명확히 인지하게 되면 절대로 나를 함부로 대할 수 없고 어느 누구도 나를 함부로 하게 내버려 두지 않을 것이다. 이런 인식에서 자존감이 탄생한다. 이 자존감을 갖지 못하면 자유를 얻을 수 없고 자유가 없으면 행복할 수 없다. 자존감이 파괴되면 모든 것을 잃어버린다. 그렇기에 우리는 현실과 맞서 싸우고 저항하고 의문을 갖고 행동하는 것을 주저하면 안 된다. 세상은 항상 변화하기 때문에 변화에 끌려다닐 것이 아니라 변화를 주도하고 변화를 이끄는 사람이 되어야 한다. 자존감이 충분하면 누구와 비교해 자신을 평가하지 않게 된다. 나 스스로 가장 높은 곳에 있기에 비교할 이유도 방법도 없다. 이때야 비로소 막힘이 없어져 시야가 넓어지고 보는 만큼 자유롭게 되며 사랑하게 되며 행복을 얻게 된다. 자전거는 정지하면 쓰러지고 회사는 성장하지 않으면 망하며 소통하지 않은 인간은 살아서 죽고 이익이 늘지 않는 자본은 붕괴되며 변화하지 않은 유행은 사라지기 마련이다. 자존감을 가지면 나아가고 성장하고 변하고 소통한다. 나는 위대하다. 나는 생각하는 독립된 인격체이다. 나는 모든 우주와 동등하다. 나는 이 세상 전체를 대변한다. 나는 나 스스로가 하나의 우주다. 그러므로 나는 우주를 대표해서 고결하게 행동할 것이며 우주 전체의 모든 생명과 공존할 것이며 어느 누구도 함부로 나를 대하지 않도록 할 것이다. 결국 스스로 자기 자신을 어떻게 대접하느냐에 따라 세상도 나를 어떻게 대접할 것인가를 결정하기 때문이다.
세상이 힘든 이유는 욕심과 부러움 때문이다. 만족은 내가 가진 것이 많아서 느끼는 감정이 아니다. 아무리 많은 재산과 권력이 있어도 만족할 수 없는 것이 있다. 아무리 부자라도 나보다 더 큰 부자는 어디에나 있고, 설령 세계에서 가장 큰 부자가 돼도 매년 부자 순위는 달라진다. 부자도 재력뿐만 아니라 권력, 인기, 명성, 권위도 부러울 수 있으니 스스로 만족을 배우지 못하면 끝이 보이지 않는다. 그러나 만족하는 순간 비교할 이유가 없어져 굳이 명품으로 자신을 치장하지 않아도 스스로 가치가 생긴다. 오히려 소득이 높아지면 자신을 명품으로 치장할 의미가 없어져 오히려 브랜드 로고 없이도 훌륭한 제품을 선호하게 된다. 나는 아직도 가끔 중고 트럭을 타고 다닌다. 지금 당장 포르쉐나 에스턴 마틴을 살 수 있으니 다른 사람과 경쟁할 이유가 없어졌다. 만족하지 못하면 아무리 돈이 많고 권력이 높아도 행복할 수 없다. 나보다 부자는 여전히 많고 나보다 현명한 사람 또한 많으며 나보다 건강하거나 젊은 사람은 계속 늘기 때문이다. 부러워만 하면 자존감도 없어진다. 자신을 자책하기 바쁠 뿐이다. 비교를 중단하고 욕심을 버리는 순간 만족과 행복이 손을 잡고 들어온다. 미국 작가 티모시 페리스가 쓴 4시간이라는 책에서 멕시코 어부의 행복이라는 이야기가 나온다. 생활에 만족하기에 천국에 살고 있는 사람의 이야기다. 여기에 내용을 소개한다. 뉴욕의 사업가가 코스타리카 해변으로 휴가를 떠났다. 노을을 보며 거닐다가 해변에서 한 어부로부터 물고기 몇 마리를 샀다. 물고기가 너무 맛있어 다음날 다시 그곳을 찾아갔으나 어부는 물고기가 떨어졌으니 내일 다시 오라며 거절했다. 사업가는 어부를 이해할 수 없었다. 이렇게 맛 좋은 물고기를 매일 몇 마리만 잡아서 팔고 있다니. 사업가가 어부에게 물었다. 물고기를 더 많이 잡아 팔면 더욱더 많은 돈을 벌 수 있을 텐데요. 어부가 말했다. 글쎄요. 저는 아침에 충분히 잠을 자고 잠을 깬 뒤 아이들과 놀다가 한두 시간 정도 물고기를 잡습니다. 점심을 먹고 난 뒤 잠깐 낮잠을 자고 이른 저녁이 되면 가족들과 즐거운 저녁 식사를 합니다. 그리고 밤이 되면 마을에 나가 술을 마시고 기타를 치며 친구들과 노래를 부릅니다. 제 삶은 충분히 만족스럽고 행복합니다. 사업가는 어부를 설득하기 시작했다. 저는 뉴욕에서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하버드에서 MBA를 받았고 사업이나 마케팅은 자신 있습니다. 내가 당신을 도울 수 있습니다. 당신은 더 많은 물고기를 잡아 지금보다 행복한 내일을 기약할 수 있습니다. 더 나은 미래를 위해서는 물고기를 잡는데 더 많은 시간을 투자해야 합니다. 어부가 의아해하며 그 이유를 물었다. 그 다음은요. 당신이 고기를 많이 잡으면 여유 자금이 생겨서 큰 배를 사게 됩니다. 시간이 흐르면 여러 척의 배를 가질 수도 있고 다른 어부들에게 돈을 받고 대여할 수도 있습니다. 한 5년쯤 지나면 돈을 많이 벌어 가공 공장도 세울 수 있고 당신 이름의 브랜드도 갖게 될 것입니다. 그 다음은요. 돈을 많이 번 뒤에는 뉴욕이나 샌프란시스코로 이사를 가는 겁니다. 그쯤 되면 당신은 사업을 다른 사람에게 맡기고 회장을 하면 됩니다. 당신은 20년 내에 억만장자가 돼 있을 겁니다. 그래요? 그런 다음에 뭘 하죠? 억만장자가 되면 여생을 편하게 즐길 수 있습니다. 멕시코의 한적한 해변에 별장을 짓고 가족들과 여유를 만끽할 수 있습니다. 매일 충분히 잠을 자고 아이들과 즐겁게 놀아줄 수도 있고 배부르고 졸리면 낮잠을 자도 됩니다. 푸짐한 저녁 식사를 한 뒤에는 마을에 나가 술도 한잔하고 친구들과 기타를 치며 노래를 부를 수 있습니다. 우리가 꿈꾸는 편안한 여생이죠.
어부가 마지막으로 한마디 했다. 여보세요, 사업가 양반. 당신이 보다시피 나는 지금 그렇게 살고 있습니다. 이 글이 주는 교훈은 모든 행복은 상대적이며 자기 안의 결정에 따라 존재한다는 것을 말한다. 나는 세월이 가면서 더 행복해짐을 느낀다. 시간이 흐를수록 재산이 늘어나서도 아니고 명성과 권위가 높아져서도 아니다. 가령 복권에 당첨되거나 승진, 합격 같은 좋은 일이나 주변인의 사망, 실패, 부상 같은 나쁜 일이라도 3개월 이상 우리의 행복에 영향을 주지 못한다고 조사되었다. 행복은 스스로의 자각이다. 행복은 외부의 환경에서 오는 것이 아니라 내부의 자각에서 온다. 이 이치를 깨닫지 못하면 재산이 아무리 많아도 아무리 높은 권력을 가져도 여전히 불행해진다. 가진 것과 갖고 싶은 것의 차이를 크게 느끼면 불행을 느끼기 마련이다. 꿈은 그를 행복하게 하지만 꿈에 이끌려가면 꿈도 불행을 초래할 수 있다. 지나친 바람이나 걱정이 인간에게 가장 소중한 행복을 사라지게 만든다. 행복은 스스로 내부에서 만들어지는 것이니 결코 외부의 조건을 행복의 기준으로 삼지 않길 바란다. 내가 충분히 행복을 만끽하는 이유는 역사적으로 내가 가진 것이 행복의 근원이 아니라는 자각을 얻고 난 후에 생긴 자유 덕분이다. 저자 김승호, 한인기업 최초 글로벌 외식 그룹인 스노우폭스 그룹의 회장이다. 한국과 전 세계를 오가며 각종 강연과 수업을 통해 사장을 가르치는 사장으로 알려져 있다. 지난 2019년 스노우폭스사는 전 세계 11개국에서 3,878개의 매장과 만여 명의 직원을 지닌 글로벌 기업으로 자리매김했으며 연 매출 1조 원의 목표를 이루고 미국 나스닥 상장을 앞두고 있다. 외식 기업 외에도 출판사와 화훼 유통업, 금융업, 부동산업의 회사를 소유하고 있고 글로벌 외식 그룹의 대주주로서 한국과 미국을 오가며 활동하고 있다. 미국 중견기업의 협회 회장과 중앙대학교 글로벌 경영자 과정 교수로 활동한 적이 있으며 지난 5년 동안 3,000여 명의 사업가 제자들을 양성했고 현재 농장 경영자로도 일하고 있다. 저서로는 자기 경영 노트, 김밥하는 CEO, 생각의 비밀, 알면서도 알지 못하는 것들이 있으며 장기 베스트셀러 작가이기도 하다. 현재 한국에는 스노우폭스 도시락 매장과 스노우폭스 플라워 매장이 서울 강남 중심으로 20여 개가 있다.